잘해줬더니 무시당한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먼저 양보했고, 부탁이 오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군가 힘들다 하면 내 일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해줄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요구하고, 어느 순간 한마디 인사도 없이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66살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힘들다 할 때마다 밥도 사고 선물도 챙기고 이사할 때 짐도 날라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힘들다고 하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모임에서도 제 말은 잘 끊기고 다른 사람 말은 귀담아 듣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이 사연을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으셨다면 당신도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이 답답함의 정체를 찾아가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흠음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되 스스로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라. 타인에게 따뜻한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품격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친절 앞에서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기준 앞에서 비로소 예의를 배웁니다. 이 한 문장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동안 천천히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자리를 편하게 하시고 잠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을 사람들은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당연히 쓰고 지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고마움을 잃기 쉽습니다. 기준 없는 친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계속되고 거절이 없고 불편한 기색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뭘 부탁해도 괜찮아. 좀 소홀히 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당연함의 함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이치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문신 최재공입니다. 최재공은 정조의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정조를 위해 오랜 세월 온갖 반대 세력을 막아내며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조에게 신임받은 이유는 단순히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최재공은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아첨하지 않았고 불편한 진실도 직언하였습니다. 정조는 그런 최재공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였습니다. 만약 최재공이 왕의 말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신하였다면 정조의 마음속에서 그의 자리는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 때문에 무게가 생깁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래된 단골 식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너무 친절해서 반찬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웃으며 내어주고 가격도 늘 깎아주고 어떤 부탁도 다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그 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이 당연해지고 오히려 사소한 것 하나만 안 되어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반면에 작은 것 하나라도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은 어떻습니까? 마감 시간이 되면 정중하게 안내하고 메뉴에 없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집은 어딘가 신뢰감이 생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사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저는 63살 남성입니다. 직장 다닐 때부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늘 후배들 밥 사고 술 사고 부탁 오면 야근해 가며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뭔가 부탁이 있을 때뿐입니다. 내가 그 오랜 세월 뭘 한 건지 허탈하고 서럽습니다. 이 사연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건드릴 것 같습니다. 이 허탈함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경계가 없으면 상대는 그 경계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경계를 모르면 조심할 이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계절을 알아야 한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는 쉬어야 한다. 거두지 않는 농부도 쉬지 않는 농부도 모두 결국 땅을 망친다. 베푸는 것도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늘 퍼주는 것은 결국 자신도 망치고 상대도 망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비로소 예의를 차립니까?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잃을 수도 있다는 감각. 그 경계에서 예의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 중에 엄하지는 않은데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분이 계셨을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이 더 날뛰던 선생님도 계셨을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용해지면 교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그분이 눈길을 거두는 순간 아이들은 뭔가 잃었다는 감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준의 힘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인물로 보겠습니다. 조선의 선비 남명 조식입니다. 그는 평생 관직을 거절하며 경상도 산골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왕이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그의 거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남명 조식이 상소문에서 선조 임금에게 직언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임금의 덕이 아직 멀었으니 제가 산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조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를 갖춰 남명을 대하였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 앞에서 권력도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이 이치가 일상의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면 일시적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지만 관계의 근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반응을 줄이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상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서서히 감지합니다. 그 감지가 예의의 시작입니다. 강물을 막으려면 둑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막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 있는 둑이 물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준이 바로 그 둑입니다. 시청자 사연입니다. 저는 67살 여성입니다. 동생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 처음 2번은 그냥 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모른 척했습니다. 3번째 부탁이 왔을 때 이번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관계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2번의 침묵이 3번째 요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이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 경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웃고 있지도 않습니다. 태도가 일관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대하는 방식에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때와 거절할 때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 일관성이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기준이 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반면에 기분에 따라 태도가 오르내리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아니면 비위를 잘 맞추면 결국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일관성이 없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에게 빈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 이치를 보여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그 청혼들을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압박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관성이 유럽의 왕들에게 엘리자베스 여왕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재위 45년 동안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거절의 기술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진짜 미안한데. 이번만은 정말 어렵겠어. 이렇게 거절하면 상대에게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갑니다. 하나는 거절이라는 내용,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몹시 미안해한다는 감각. 그 미안함이 다음에 더 강한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미안해하는 것 보니 다음번엔 어렵겠냐고 하면 되겠네. 거절은 단정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너그러움은 자기 존중의 힘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너그러움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거절의 올바른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번엔 어렵겠어. 다음 기회에 함께하자.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말하고 끝냅니다. 그 단정함 자체가 기준 있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시청자 사연을 읽겠습니다. 저는 65살 남성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총무를 20년째 봐왔습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 내가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제가 할 일로 됐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친구들이 섭섭해할까봐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기준을 세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만두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다음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 이번으로 총무를 마치려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해봐.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20년간 없었던 기준을 처음으로 세우는 순간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왜 효과가 없습니까?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행동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직접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역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모임에 조금씩 덜 나가고 연락에 반응을 줄이고 예전과 달라진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는 느낍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감지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입니다. 조선의 명제상 황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종시대에 18년간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 사이에서 정적도 많았고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희는 그 공격들에 직접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에도 해명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세종은 그런 황희를 더욱 신임하였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자기 확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자책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그 자책은 많은 경우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품격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자신을 향한 기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경계, 그것 하나가 더해지면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존중은 남에게 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기준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청자 사연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저는 70살 여성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아이들도 다 나가고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고 나니 친구들과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인데 거기서도 제 말은 잘 무시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서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산 그 삶이 이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낸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실 시간입니다. 그 모임에서 말이 무시될 때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자리를 옮기십시오.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아니면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여유로운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품격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해줬더니 무시당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바깥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는 조용하지만 명확한 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서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3가지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부터 거절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번엔 어렵겠어.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설명을 붙이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기준이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둘째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행동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말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연락의 빈도를 조용히 줄이고 모임의 깊이를 서서히 조절하십시오. 그 변화가 어떤 말보다 강한 신호가 됩니다. 셋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내 안의 기준을 조용히 다듬어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남도 그를 가볍게 본다. 그러니 먼저 내 안에서 내 가치를 세워라. 이 말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쓰인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의 첫 번째 과제는 내 안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기준과 함께 사십시오.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도 그 따뜻함의 대상에 포함시키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품격, 화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혜의 미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